1981년 7월 31일 파나마의 작은 비행기 한 대가 산속으로 추락합니다. 탑승자는 전원 사망. 그 중에는 파나마의 최고 권력자 오마르 토리오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전 에콰도르 대통령 하이메 로알도스가 탄 비행기도 산에 부딪혀 추락합니다. 역시 전원 사망.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에 손을 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한 미국인 회사원이 충격적인 책을 출간합니다.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시스템의 일부였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퍼킨스. 직업은 경제 저격수. 2004년 메이저 출판사들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부한 책이 결국 세상에 나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죠. 제목은 경제 저격수의 고백. 저자는 평범해 보이는 60대 남성 존 퍼킨스였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폭로하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나는 미국 정부와 거대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제 저격수였다. 내 임무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그 나라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으니까. UN 투표권, 미군 기지, 석유, 천연자원,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마디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만약 지도자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자칼이 등장합니다. CIA가 뒤에서 움직이는 공작원들이죠. 자칼이 실패하면 그때는 미군이 직접 갑니다. 그가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무려 3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존 퍼킨스, 1945년생, 보스턴대 경영학과 졸업, 1971년에 보스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메인에 입사합니다.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당시 직원만 2,000명이 넘었고 세계은행, 미국 국제개발처와 직접 계약을 맺던 거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퍼킨스는 이 회사에서 10년간 일하며 수석 경제학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파견되어 그 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일을 했죠.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 경제학자의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자신이 1968년에 미국 국가안보국 즉 NSA에 의해 비밀리에 채용됐다고 주장합니다. NSA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적성검사를 보게 한 뒤 민간 회사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딘이라는 이름의 여성에게서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조사해본 결과 NSA 채용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까지 냈어요. NSA는 암호 해독기관이지 경제기관이 아니며 책의 상당 부분은 완전한 날조로 보인다. 심지어 퍼킨스가 NSA 연락책으로 지목한 회사 부사장 아이너 그리브. 처음엔 애매하게 말을 흐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NSA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퍼킨스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버린 겁니다. 그럼 퍼킨스는 거짓말쟁이일까요? 놀랍게도 그가 말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집니다. 이란, 1951년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석유는 우리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53년 모사데크는 갑자기 왕좌에서 끌려 내려갑니다. CIA가 직접 기획하고 자금을 댄 쿠데타였어요. 작전명은 에이젝스. 이건 오랫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됐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를 무너뜨렸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2013년 CIA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사데크를 몰아낸 군사 쿠데타는 CIA의 지휘 아래 미국 최고위층이 기획하고 승인한 외교작전이었다. 과테말라. 비슷한 시기 과테말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954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시작했어요. 미국 거대 농업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땅을 일부 회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죠. 1년 뒤 아르벤스는 CIA가 훈련시킨 반군에 의해 쫓겨납니다. 작전명은 PB 석세스. 이 작전 역시 1997년 CIA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집니다. 칠레. 가장 충격적인 건 칠레 사건입니다. 1970년 칠레에서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경로했죠. 그는 CIA 국장에게 섬뜩한 지시를 내립니다. 경제를 비명지르게 만들어라. 미국은 칠레 경제를 봉쇄하고 군부를 부추겨 결국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이엔데는 대통령궁에서 사망하고 이후 17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어두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1년 콩고의 지도자 루문바의 의문사, 1965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비극, 이 역시 2017년 미국 정부가 3만 페이지 분량의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모두 드러났죠. 그러니까 퍼킨스가 내가 일했던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사건들, 그 사건들 자체는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인정했죠.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그가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한 두 사람의 죽음, 토리오스와 로알도스, 이 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마르 토리오스. 토리오스는 당시 파나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미국과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파나마 운하였어요. 당시 운하는 미국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리오스는 카터 대통령과 협상해 1977년에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받기로 합의하죠. 미국 보수 진영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이 협상을 비판하며 인기를 얻어 결국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981년 7월 31일 토리오스가 탄 작은 비행기가 산에 추락합니다. 사인은 악천후와 조종사 실수로 결론났어요. 그런데 8년 뒤인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침공 과정에서 토리오스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요. 재조사가 영원히 불가능해진 겁니다. 훗날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는 미국 법정에서 미국 비밀기관이 토리오스를 제거했다는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문서는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메 로알도스는 더 미스터리한 케이스입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이었던 그는 미국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새로운 석유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5월 24일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죠. 당시 정부는 단순 사고로 결론냈지만 스위스 취리히 경찰의 독립조사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엔진이 충돌 전에 이미 멈춰 있었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을 시사하는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공개된 CIA 문서로 에콰도르가 당시 미국 주도의 비밀작전 콘도르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정황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알도스의 죽음이 이 작전의 결과였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퍼킨스가 제기한 의혹은 학계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미해결로 분류됩니다. 음모론도 입증된 사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건 사실 두 사람의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퍼킨스가 던진 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총보다 무서운 무기는 빚이다. 1980년대 멕시코를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부채 위기가 터집니다. 멕시코 재무장관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도미노가 무너졌죠. 이 위기 직전 미국 연준은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립니다. 미국의 빚을 진 모든 개도국의 이자 부담이 하룻밤 사이에 폭발한 거예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980년대 1인 소득은 16% 감소했고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IMF와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타납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국유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라. 대부분 미국 기업이 헐값에 사갔죠. 무역 장벽을 없애라. 미국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깎아라. 이자를 더 빨리 갚도록. 통화를 평가절하하라. 수출을 늘려 달러를 벌어 빚을 갚도록. 이 패키지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2002년 자신의 책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폭로합니다. 그는 IMF 내부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요되는지 직접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IMF의 정책은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한 게 아니다. 그건 선진국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국계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비판은 더 직설적입니다. 19세기의 영국과 미국은 높은 관세와 산업정책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자기들이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퍼킨스가 말한 경제저격수라는 비밀요원이 정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시스템, 빚으로 나라를 통제하고 위기를 이용해서 자원을 빼앗는 시스템, 그 자체는 여러 경제학자가 분석하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달러 거래는 결국 뉴욕을 거쳐가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을 동결한 겁니다. 중앙은행 자산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암묵적인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2021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을 때도 미국은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를 즉시 동결했고 아프간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어떨까요? 2012년 미국이 이란은행을 국제결제망에서 추방한 이후 이란 통화는 달러당 10만 리알에서 100만 리알 이상으로 10배 폭락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감소했고요.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모두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퍼킨스가 묘사한 비밀스러운 경제저격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는 사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달러 시스템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명색이 코인 채널이니 비트코인이 답이다라는 뻔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달러에 묶인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였습니다. IMF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밀어붙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이 지나고 빚에 허덕이던 엘살바도르는 결국 IMF로부터 14억 달러를 빌리기로 합의합니다. 조건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포기하라는 것이었고 엘살바도르는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미국 주도 금융 시스템에 맞서는 건 그게 비트코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무리였던 거죠. 한편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10년 평균의 2배를 넘겼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무역은 90%가 이미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계 금융 권위자 아이켄 그린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죠. 달러의 미래는 중국이나 비트코인에 달려있지 않다. 달러의 미래는 미국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 무기를 너무 자주 쓰면 결국 모두가 그 무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가장 큰 잠재적 위협 중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2025년에 미국은 2개의 카드를 연달아 꺼냅니다. 트럼프는 정부가 압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영구 비축한다고 선언합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국가 비축 물자로 격상시킨 거죠. 막을 수 없다면 포용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 서명됩니다. 지니어스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미국 국채로 담보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동결,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로 거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원화나 유로로 직접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USDT나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칩니다. 코인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에요. 달러에서 탈출한다며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도 그 관문에는 이미 달러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못을 박은 겁니다. 너희 코인 살 때 스테이블 코인 쓰잖아. 그거 쓰려면 이제 무조건 미국 국채로 깔아놔야 돼.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동결 가능해. 그 결과 아르헨티나 사람이 페소를 피해 테더를 사든 한국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든 그 거래의 뿌리에는 결국 미국 국채 매수가 깔리게 됩니다. 테더 한 회사가 이미 보유한 미국 국채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독일, 한국보다 많습니다. 달러에서 탈출하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미국 재정을 떠받치는 연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저격수 퍼킨스의 폭로 중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만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총 없이 나라를 빼앗는 방법은 정말 존재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매일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